안녕하세요. 저 최길순입니다. 여기 이 장소는 두 번째입니다. 박 교수님이 한번 이 초청을 하셔서 한 3년 전인가요? 예. 그래서 여기 와서 강연을 했는데 이 여주 이런 곳에 참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찾아오시고 하는 것에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와서 포도주만 몇 잔 먹고 간 것 같은데 하여튼 오늘도 포도주가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강연을 받으시는 분이 어떤 분들이냐 이제 먼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해설하실 분들이다. 그럼 앞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들려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 그걸 두려워해서는 해설사가 될 수가 없죠. 자신있게,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되는, 직업 아닌 직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동학학자로도 이제 소개되기도 하지만 소설가로도 소개가 됩니다. 제가 1983년도에 충청일보에 단편소설이 당선돼서 고등학교 국어교사를 시작하면서 소설 쓰기를 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신문에 연재하고 그러면서, 동학이라고 하는, 그것도 충청도 동학이라고 하는 지역 동학 이야기를 해 나가는데, 한 3년 정도 연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이 동트는 산맥이라고 하는 대하소설로 이제 동당에는 그렇게 묶여졌는데, 별로 알아주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1995년이 광복 50주년입니다. 1945년에 해방이 됐으니까 50년을 더하면 95년도가 됩니다. 광복 50주년 기념 1억 원 고려 현상 공모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 공고를 본 것이 2월 달입니다. 2월 달인데, 한 6월 달 정도에 소설이 마감이, 장편소설. 그러면, 넉 달 만에 장편소설 하나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공고를 보는 순간에, 이 돈은 내 돈이다. 그런데 진짜 내 돈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일보 1억 원 고려 당선 작가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야기로도 먹고 살 수 있겠구나.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좀 이제 서울 쪽으로 뭐 좀 올라가 볼 방법. 근데, 명지전문대학 명예교수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겸임교수로 와라. 근데 겸임교수는 사실 먹고 살 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주저했는데, 보따리 싸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근데, 퇴직금을 그 당시에 한 8천 정도 받았고 1억 원 받았고 세금 많이 뗐을 것 같은데 한 500 정도밖에 안 뗐어요. 아무튼 서울로 올라왔을 때 96년도 말에 뭐가 있었죠? IMF가 왔잖아요. 그죠? IMF 때에 서초동에 터를 잡고 사는데 집들이 텅텅 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억 8천이 있으니까 이것저것 다 주워 모았어요. 그러면 부자 됐겠죠.
소설가의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됩니다. 했으면 좋았겠으나 여담으로 드린 말씀이고요. 제가 교수가 돼서 교수 20년 정년하고 그러고도 한 5년 됐습니다. 그런데 소설이라고 하는 거는 뭐 거짓을 바탕으로 한다. 그런 것도 물론 이 허구라고 이제 그 표현하는데 그것도 포함되지만 사실은 동학을 소재로 한 경우 같으면 전부 그 허구보다는 사실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동학 이야기라고 하는 이 최근에 낸 그 소설집이 있는데 아주 짧은 소설들이에요. 그걸 꼭 보시기 바랍니다. 11,000원인가 밖에 안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해설사란 이야기를 스토리텔링으로 이걸 들려드려야 되거든요. 가장 가깝게 여주의 동학 이야기 뭐가 있을까? 사실은 원주에서 이 최시영 선생이 붙잡혀서 저쪽 양평, 양수리 거기까지 걸어서 이송을 하고 이 양수리에 그 주막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 주막에 이 군인들하고 최시영 그 체포된 이 그 죄수 신분이니까요. 거기서 잠을 자게 됐는데 이 잠자는 중에 감년이라고 하는 여자가 뒤따라온 거예요. 그걸 저는 동학군의 아내라고 봤는데 남편이 가서 전쟁터에 나가서 돌아오지를 않았어요. 그로부터 98년이면 4, 5년 지난 거죠. 근데 그 광등리라고 하는 그곳에 과부로 아기를 이 등에 업고 그 최시영 선생 또 그 지도자 동학 지도자들 그 옷을 빨고 그 예전에는 옷을 그냥 이거 완성된 기성복을 이렇게 빠는 게 아니에요. 조각조각 다 뜯어가지고 빨아서 풀 먹여서 다시 바느질하는 왜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했는지 아무튼 그 감년이는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와 보니까 이 선생님이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소문을 듣고 이제 뒤따라온 거죠. 아, 세상에 이 잠을 자는데 이 감년이를 이 호송 군인들이 이 감년이를 돌아가면서 윤관을 내버렸어요. 이거를 최시영 선생이 알고 나서 노발대발. 자, 결국에 이 이야기가 길어지면 안 되니까 결국 서울로 돌아와서 미친 여자가 됐어요. 그리고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리고 그녀가 죽으면서 마지막 한 말이 있어요. 내가 100년이 지나 바로 환생해서 너희들을 원수 갚음을 하겠다. 지금 1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감년이 주변에 있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이 권력의 힘에 이렇게 이 짓눌린 민중들의 아픈 이야기, 아픈 사연,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있을 때에 해설사는 그 역사를 보다 효과적으로 설명해낼 수 있겠죠. 그래서 모든 그 사건을 접하면 이야기로서 이렇게 들려줘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공부를 하시면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 동학의 흐름이라고 그랬지만 사실은 서울 4대문 밖은 전부 지역 지방이에요. 지금 서울역 성 바뀌죠. 남대문 바뀌니까. 그래서 서울을 굳이 자르고 경기를 구별해서 역사를 이해하려 하시면 그건 잘못된 거죠. 아까 연습할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 이기 사실은요 정읍이다, 고창이다, 전주다 지금요 그 학계에 그 헤게모니 싸움이 여간 큰 게 아니에요. 이제 조금 더 들여다보시면 이해가 되시겠지만 국가기념일을 잡는데 수년 걸렸어요. 결국 저도 일기에 참여했다가 전주 입성 날을 이 국가기념일이라고 딱 정하고 헤어졌는데 이상하게 발표가 없는 거예요. 결국 정읍으로 넘어가죠. 그 중간 과정은 생략드렸지만 그 지역 이기가 그만큼 심해요. 그런데 돌아보세요. 동학하는 사람들이 내 지역, 내 형제를 위해서 죽창 들고 일어선 게 아니거든요. 이건 나라. 근데 그 지역 이기라고 하는 것,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보십시오. 그 작은 땅덩어리, 또 작은 땅덩어리마저 그것도 온전합니까? 그것도 절반이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지역 구분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 동학하던 사람들이 죽창을 들었을 때는 온 나라를 조선 팔도를 생각하고 싸운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지역이기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또 하나, 태안에 가면 동학농민혁명 기념관이 있습니다. 좀 작지만 잘 지어놨어요. 이제 해설사 분들이니까 거기도 꼭 가시게 될 텐데, 거기 가면요, 그 사료를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서산과 태안을 섞지 않으면 안 된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이번에 저더러 참석 좀 해달래서 거기를 갔다 왔습니다. 가서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몇 해 전에 문을 열었는데 서산은 다 빼버렸어요. 사실은 10월 1일, 1894년 10월 1일 태안 군수 목이 달릴 때에 똑같은 날 서산 군수도 목이 같이 달렸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서산 태안 구별해서 그 일을 저지른 게 아니에요. 서로 다 공조해서 약속이 되어서 그렇게 벌어진 일이죠. 어디 서산 태안을 구별할 수 있습니까? 경기도, 서울, 동학도 어쩌면 제가 서울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 회장으로 있는데 사실은 경기도하고 같이 섞이게 하면, 그래서 정경숙 그 이사장하고 협조해서 이 지난 행사 많이 같이 열고 같이 협조해서 모든 것들을 이끌어 나가는 것처럼 그 지역 이기는 정말 이 위험한 일 중에 하나다. 그래서 서울, 경기, 동학의 흐름이라고 이렇게 묶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껏 서울 동학이라면 딱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광화문 앞에서 1893년 복합상소를 한 것,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최시영 선생이 붙잡혀서 취조당하고 돌아가신 것도, 그리고 나서 바로 시구문 밖, 이 동대문 밖으로 이렇게 내보냈거든요. 그게 이 서울, 경기, 동학 구별할 수 있는 부분이 결코 아니다. 1894년 10월 23일 또 11월 이 수원의 저쪽 6번에 나오는데 서장옥 안교선의 포교 지역이었지만 이 두 분이 그 포교의 씨앗을 뿌리기는 했지만 거기에 많은 이 동학 수령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10월 23일 날 먼저 두 사람이 와서 이 목이 잘리고 12월 달에 또 이 목이 잘리고, 그러니까 서울 경기는 굉장히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죠. 바로 이 문 밖에 나서면 서울 경기니까 보라는 듯이 서소문 밖에서 처형을 해서 다스렸던 겁니다. 그만큼 서울을 지키기 위해서 노심초사를 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서소문 밖에 참수가 벌어지자 그 당시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동학혁명을 알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아이러니예요. 그래서 그 이듬해 을미년이죠. 1895년 전봉준을 포함한 오두령이 처형될 때는 이 외교적인 어떤 통로를 통해서 참수는 안 된다 해서 그들은 아닌 말로 육실할 참 사지를 찢어서 처형을 하고 싶었지만 외국인들이 하도 이 야단을 미개라고 이제 야단을 피우니까 할 수 없이 교수형을 집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전봉준, 김계남은 이미 목이 잘려서 올라왔고요. 손화중, 김덕명 이런 분들은 전부 교수형을 당했다. 차명이 아니라 목을 자르는 것이 아니라 줄로 목을 매서 처형을 했다. 그 구별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일본인 기자들이 그걸 세세하게 취재를 해서 묘사를 했어요. 그런데 정말 민중을 위해서 싸운 장수답게 기꺼이 죽겠다. 어떻게 보면 일본 공사관에서 거의 취조를 했는데 어떻게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그래서 조금 비굴한 틈을 좀 보여서 공개를 하려고 작정을 했었죠. 그러나 떳떳하게 내가 죽는 길은 의의 길이다. 그것을 밝히고 흔쾌히 목을 내밀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민중을 이끈 그 지도자들의 참 모습이라는 것 잠깐 말씀드리고요. 서울, 경기, 동학의 흐름과 여주,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여주를 들어오셨을까? 사실은 이 강원도, 그러니까 경상도에서 강원도, 충청도로 넘어갔다가 동학혁명이 일어났을 때에
남원 세목터까지 내려갔다가 소백산맥 따라 쭉 올라오면서 북실 전투에서 혹은 장어원 전투에서 다 흩어져 버리죠. 그리고 어디로 피신을 하셨냐면 강원도로 들어가세요. 근데 강원도는 이미 포교 때에 들어가신 곳이어서 수사, 망이 촘촘하게 오가작통법이라고 그런 것들이 되어 있어서 강원도에는 더 이상 머물 수가 없다. 그러면 남는 데가 어디예요? 이 경기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몇 차례 체포의 위험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 몇 해 동안 잘 도피하신 것이 바로 여주다. 그 이제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원주에서 피체는 됐지만 이 도계를 이렇게 넘나드는 그런 아슬아슬한 줄타기의 도피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여주, 이천 혹은 원주 곧 이 경계를 넘나들면서 도피 생활을 그래서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주, 이천은 동학군의 이 어떤 활동보다 도피 생활에만 동학 흔적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나 1894년 2차 봉기 때에는 과감하게 떨치고 일어났고 그만큼 교세도 강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들으셔야 맞습니다. 그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가령 여주, 이천은 일단 관아가 다 점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은으로 내려가서 공주 우금치 전투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공주 우금치 전투는 그게 뭐 몇만이고 이제 그 문제보다 호서동학, 경기, 충청, 강원 동학 세력과 호남 세력이 결합해서 연합 전선을 펴고 우금치를 넘으려고 하는 거죠. 우금치를 넘는 데에는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죠. 서울을 쳐야 되겠다. 대가리부터 썩었으니까 대가리를 작살내야 된다. 동학 지도부에선 그 판단을 내린 거죠. 그래서 우금치 전투의 모든 것들을 걸었으나 사실은 일본군의 병력 많지 않았어요. 대신 뭐가 있었죠? 무기. 그 당시에 영국에서 넘어온 스나이드 소총하고 뭐 이런 것들을 막 개발할 때예요. 근데 현대의 총 개념하고 거의 맞아요. 뭐 수백 미터까지 날아가서 이 정면을 뭐 가슴팍 맞으면 그 즉사해 버리니까요. 그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는 무기, 그 우금치 고개를 넘지 못하고 몰락하죠. 그런데 호서동학군은 그러니까 호남동학하고 호서동학이 좀 달라요. 그러면 이제 우금치에서 패하면 밑으로 내려오는데 호남동학군은 자기 집을 다 알아. 그리고 들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충청도는 밑으로 내려가는 족족 다 낯선 땅이야. 흩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호서동학군은 거의 대오를 형성한 채 남원 세목터까지 내려갈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소백산맥을 따라 쭉 올라오다가 경상도로 갈지
아니면 충청도로 갈지 잠깐 지도부가 망설였지만 결국 낯익은 보은 장내리로 다시 들어오게 되고 그 장내리 고개 너머에 북칠이라고 하는 곳에서 2,700명이 몰살당하는, 그리고 장원으로 후퇴하고 하는 그런 아픈 과정을 거치면서 뿔뿔이 흩어졌다. 그 마지막 전투, 칠장사로 안성 칠장사죠. 근데 최근에 그 안성 칠장사 신문에 좀 났었죠. 어떤 스님이 그 오래된 그 사찰 안에서 불탔잖아요. 그래놓고 거기에 유언이 있었어요. 누가 얼마 내고 누가 얼마 내고 이거 해서 절 복원해라. 참 그런 스님도 있습니다. 아무튼 칠장사에서 최시영 선생과 손병희 등 그 동학 지도자들이 거기서 흩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록은. 아무튼 칠장사도 동학의 이야기가 남아있는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주, 이천, 안성 이쪽은 수없이 넘나들면서 잔행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사정들을 이해를 하시고요. 용인, 광주, 사실은 초기에 경기 최초의 전투지로 이제 김양장터라고 지금 우리가 용인을 들어가면 바로 이 개울을 만나는데 사실 시내에 있습니다. 거기에 동학 도소가 있어서 거기에 공격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수원, 아마 성주연 교수님이 수원 동학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하시고 길게 말씀을 하셨을 텐데 동학 지도자들이 많은 동학 지도자들이 여기에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소문 밖에 처형된 이들 이따가 이제 얘기가 반복되겠지만 수원에는 그런 출중한 동학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된 곳이다. 양근, 양평, 지평. 우선 지평은 강원도 쪽에 좀 가까워요. 제가 오늘 이 차를 운전하면서 양평을 거쳐서 이제 이쪽을 왔는데요. 양평, 양근, 지평 이쪽에 동학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 잠깐 그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여기도 동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 기록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요. 특히 지평이라는 데는 맹가멱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아니고 맹씨인데 맹영제라고 하는 사람인데 가멱 벼슬을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강원도와 경기도를 넘나들면서 심지어는 충청도 그 북부까지 진출해서 동학군을 색출해서 토벌한 것으로 그렇게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여덟 번째 이제 경기 지역 주요 사적지를 이제 나열을 했는데 맨 끝머리에 나옵니다. 근데 사적지라고 하는 데는 공간이죠. 아까 양술이라고 하는 공간, 그 공간에 무슨 일이 있었죠? 그 감년이를 윤관한, 그리고 그 때문에 그 최시영 선생이 노발대발했던
그 공간과 인물과 사건, 이것이 결합이 돼야 우리에게 잘 기억이 되고 스토리텔링이 형성될 수 있다. 그래서 주로 사적지와 그곳에 누가 이 지도자였냐, 그 지도자가 뭘 했냐, 그 지역의 관할을 점령을 했다. 언제 점령을 했냐, 점령해서 뭐 했냐, 다 도망가고 없었죠. 그래서 교단이 있는 보은으로 내려가죠. 청산, 보은, 이 장내리와 청산은 한 50리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이번에 9.18, 9월 18일 제2차 기포, 그 기념행사를 청산에서 했어요. 여기 청산 가신 분이 있었나요? 제가 그 행사에 가서 지금 촬영도 하고 또 편집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을 치면 그 유튜브 몇 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사적지를 탐방한 이야기들이 거기에 실려 있어요. 근데 제가 편집 기술은 좀 떨어지고 촬영 기술도 떨어지지만 그래도 이런 것 정도는 좀 소개를 해야 되겠다 해서 유튜브에 그 동영상을 몇 개 올려놓은 게 있다는 것, 한 20-30개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하면 거기 들어가서 좀 보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좀 앉아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 뭐 촬영하시는데 문제될 거 없죠? 예. 우선 유입 경로를 보면 동학 창도주 최재우가 1862년이니까 이 창도 초기란 말이죠. 이 창도 초기에 경기도를 관장하는 김주서라는 사람, 접소와 접주가 있었어요. 그러면 동학하는 사람이 이 시기에 이미 있었다라고 보시는 것도 좋겠죠. 1893년 광화문 복합상소를 할 때 최창안이라고 하는 또 신정엽이라고 하는 접주가 있었어요. 그래서 동대문 밖 그 장충단 공원 쪽 그 부근에 도서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동학교도들이 접소였기 때문에 모였다가 아침에 광화문으로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오는 그 일을 며칠간 계속했다는 그런 기록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서울 사대문 안에서도 이미 동학교도 활동이 있었다. 근데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설을 쓰기 위해서 동학을 접근했다가 동학 연구를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저 이 연구를 소설 쓰듯 한다. 제가 그런 취급을 받아요. 그래서 이 뒤에 이 경성습격 사건이 나오거든요. 이 경성습격 사건은 사실 굉장히 큰 사건인데도 학자들이 이걸 인정하려 들지를 않아요. 사실은 이 고종실록에도 다 언급이 될 정도의 역사적 사실이고, 여기에 재판 끝에 유배가거나 처형당한 사람들이 무진장 많거든요. 그런데도 저건 소설가가 건드려서 그 역사가 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아직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거기에 이준용이라는 사람, 그 대원군의 손자거든요.
근데 대원군의 손자였기 때문에 같은 급은 전부 처형됐는데 이준용만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았다가 나중에 친일군자가 됩니다. 왕손이 되면서 대접받고 한평생을 산 것이 바로 그 이준용입니다. 그래서 경성습격 사건이 있다가 나오겠지만 그것도 하나의 스토리텔링으로, 이야기로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은 공부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1860년대에 이 김주서의 어떤 창도 시기에 접소가 있었고 접주가 있었다고 해서 그게 뿌리 내려서 동학교도가 많아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거의 그 세대에서 끊겨버려요. 그리고 이 1883년도에 들어서면서 이건 최시영의 이 포교 그늘이거든요. 그래서 1세대 창도주의 포교가 있었다 해도 사실은 이 최시영의 이 동학 2세의 포교로 동학교도 교세가 성해지게 된다. 어느 지역이나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아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 3월 12일, 3월 10일 요 날을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창도주의 처형일이거든요. 제삿날이에요. 그래서 그 제사 전후해서 많은 그 집회나 많은 교단의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최시영 선생이 무슨 접소 행사를 하면 꼭 제삿날 전후해서, 그래서 이제 아까 여주 이천 도피를 하는 중에서도 그 제삿날을 전후해서는 동학 지도자들이 막 몰려듭니다. 몰려들면 굉장히 위험하죠. 그렇지만 아무튼 그 날짜를 전후해서 그 교도들이 혹은 그 지도자들이 모여든다. 그래서 마지막 그 피체 직전에는 뭔가를 예감하시고는 그 전날 오늘은 제사 지내지 말고 그냥 돌아가라. 아니나 달랐을까? 그 다음날 원주에서 피체될 때 동학 지도자들이 줄줄이 굴비 엮이듯이 엮여 들어가시면 이 교단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한 사정들도 또한 기억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산의 이 안교선이라는 사람이 호남 출신인데 호남의 넓은 들과 그 부잣집이었답니다. 그래서 동경대전을 간행할 때 돈을 많이 낸 그 유사로 참여하게 되는, 그러면서 이 수원 지역을 중심으로 한 동학 포교 활동이 왕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수원이라고 하는 이곳에 이 교도들이 두 세력으로 나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 수원 지역을 방어하는 동학교도가 있고, 또 이 예산 전투에 참여하는 세력, 둘로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이 아까 말씀드렸던 양평이나 저 위쪽 경기도 쪽 그 동학교도들이 어디에서 붙잡히냐 하면요, 예산 여위평 전투를 치를 때에 거기서 죽은 동학교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지역을 방어하는 동학교도가 있고, 그리고 적주를 따라서 전투에 참여한 세력이 있었다. 수원도 마찬가지였다. 여주, 이천, 여기도 관할을 점령하는 기세를 발휘했지만 나중에는 일부 장내리로 가서 청산을 거쳐서 우금치 전투, 남원, 세목터, 그리고 보은, 북칠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오는 이 여정들이 여주, 이천 동학교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감년이의 남편은 돌아오지 않는 동학군의 아내. 그러니까 그 우금치 전투에서 혹은 이 보은, 북칠에서 어디서 세상 떴는지 모르지만 그 무명의 동학군이 그런 죽음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 그런 마당에 무슨 고창동학이 어떻고 정읍동학이 어떻고 여주동학이 어떻고 그 지역을 구별해서 이해하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거라는 걸 다시 한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서장옥이라는 사람이 아주 재미있는 사람인데요. 스님 출신이었다고 소개하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이 서장옥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전라도 호남동학 지도자들을 지도한 사람이다. 그러면 아까 호서동학이라고 그랬는데 이걸 또 북접이라고도 이름을 붙였어요. 북접, 호서동학. 북접이라는 말을 남접이라는 말의 상대어로, 그러니까 전라도는 그 강한 그 어떤 지도력으로 이제 맞섰던 데 비해서 충청도는 온건했다. 온건한 중에 이 서장옥이 강경파다. 사실은 1894년 3월 10일 날 금산전투와 진산기포가 있었는데 이거는 고창 여심해봉에서 일어난 3월 18일보다 열흘 8일이 빨랐어요. 여기에 누가 앞장섰냐 하면 황간의 조재벽 접주라는 사람하고 이 서장옥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금산 진산에 진출해서 기포를 한 겁니다. 최초 기포지 23일 내일 모레 금산 들어가 가지고 이 얘기를 하면요, 금산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근데 고창 정읍이 워낙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설 곳을 잃은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지역색의 병폐일 수도 있다. 이 밑에 내려가면서 충청도 동학이 온건했다. 그에 비해서 이 전라 북쪽, 남쪽 강했다. 이 강경파들이 모였다. 그 중심은 서장옥이다. 서장옥은요, 마지막까지 청주에서 살다가 그 최시영 선생의 제자로서 자기 위치를 끝까지 지킨 사람이에요. 그 서장옥의 이 딸 며느리로 삼았잖아요, 최시영이. 그리고 음선장이라는 사람이 청주 이 밤골 사람인데 서장옥 음선장이 또 이 사동간입니다. 최시영, 서장옥, 음선장 이 세 사람은
서로 사돈 관계로 엮여 있는 그런 관계인데 서장옥만 쏙 빼서 남접의 강한 지도자였다.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이 서장옥은 수원에서 포교 활동을 벌이다 안교선에게 바톤을 넘기고 교단으로 들어간 사람으로 보면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서장옥은 1894년 동학농민혁명 초기에 이 일찌감치 재판받아가지고서 저쪽 고금도로 그 조병갑이 이 유배 간 그곳으로 유배를 갔다가 2차 기포 때에 이 풀려나 올라오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 남접의 강경파로서 힘을 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하고는 거리가 있었다. 설령 그렇다 한들 최시영의 온건파를 이 반대해서 남접으로 내려갔다, 그게 아닙니다. 예, 그건 분명하게 역사적 사실로. 그리고 동학 농민혁명을 초기와 후기로 나누잖아요. 9월 18일 이전과 이후로 나누는데 그 이전은 호남 남접 중심으로 동학농민혁명이 진행됐다, 이렇게들 이해하잖아요. 그렇게 이해해도 좋지만 사실은 2차 기포 때에 조선 팔도에서 일어섰거든요. 그래서 일부 학자들이 연구를 시작할 때 남접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였냐? 충청도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최시영 선생의 행적을 쫓으면 경상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황해도 어느 곳 하나, 어느 지역 하나 소홀한 지역이 없거든요. 도피할 때 그의 발길이 다 닿은 곳이 동학에 뿌리 내리고 꽃 피는 그런 땅을 만들어 놓은 거다. 여기 혹 기독교인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예수가 세상 뜨고 나서 그 다음에 바울이 있었죠. 바울이 다 포교를 했어요. 창도는 최재우가 했지만 그것을 포교한 거는 바로 2세 교주 최시영이다. 38년간 그렇게 지독하게 운이 좋게 말하면 운이 좋게 도피할 수 있었던 종교 지도자는 이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었답니다. 최시영이 유일하다. 그래서 여주 이천 원주 도피 생활을 할 때는 이미 고령의 나이로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을 만큼 힘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손병희 선생이 가마딸을 하도 메고 다녀가지고서 이 어깨에 굳은 살이 있을 정도였다. 그러면 가마를 맸다는 말은 이미 지금 말로 보면 관절이 그때는 다 손상이 된 것 같아요. 결국은 이 발이 뚱뚱 부어가지고 처형됐잖아요. 그리고 몸도 가눌 수가 없어가지고서 옷이 이렇게 쭈그러져 있죠.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뒤에서 사진사가 손으로 이렇게 잡고 있었기 때문에 저런 모양이 나온 거랍니다. 그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그래도 사진 찍는 동안에 좀 세워줄 사람을 구했던 거죠. 예,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만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들으시고 부분 언급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이해를 하시고 좀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재미없지만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예, 우선 이 교세 확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게 이제 광화문 복합상소하고 보훈치회 시기의 그 동학 숫자를 보면요 재미있습니다. 경성 수원적 840명, 용인적 200명, 양주 여주 270. 근데 이상해요. 우리는 이 여주 이천 이렇게 요즘은 묶는데 그 당시는 이렇게 묶었어요. 이천적 자그마치 400명, 안성적, 죽산. 근데 그 위쪽에 보면 송파접이 100명 나오고 안산접이 나오는데요. 경기도 안산이고, 송파는 지금 그 강동구 쪽에 아파트가 비싼 데죠. 근데 이제 이쪽 그 송파접은 우선 최시영 선생의 시신이 이 송파에 가장 먼저 닿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전에 갑신정변 때에 이 민비 생가를 지나왔는데요. 그 민비가 이모군란 때에 쫓기는 시세가 되셔요. 그래서 사실은 그 궁녀복을 얼른 입어서 그렇죠. 그렇지 않았으면 거기서 세상 떴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궁녀복을 흑술로 이렇게 받고 있고 어떻게 이두왕 등에 업혀가지고서 빠져나오죠. 근데 그때 막 장마가 져가지고 송파 나루에 딱 닿았을 때는, 그러니까 송파를 건너기 전에 이 물이 너무 불어서 사공이 배를 띄우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민비가 이제 이걸 어떻게 건너지 않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할 수 없이 불렀어요. 이두왕이를 불러서 가락지를 빼가지고서는 줘라 해서 이제 위험을 무릅쓰고 강을 건넜는데 어디에 닿았냐면 여기 송파에 딱 갖다 대줘요. 근데 그 다음날 어떻게 아침에 주막거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예나 지금이나 신혼가마를 보면 호기심이 동합니다. 그래서 막 들여다보고 이제 얼마나 이쁜 여장인지 각시인지 이제 그걸 보거든요. 근데 얼마나 이뻤겠어요. 보통 미모가 아니라던데 아무튼 이런 고운 각시가 민빈지 암탉인지 그년 때문에 이런 아픔을 당한다고 자기가 민빈데 이제 그 말을 딱 듣고서는 오냐 알았다. 다 건너뛰고서는 궁에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죠? 그러고서 그 생각이 나가지고 그 송파에 민빈지 암탉인지 하는 년이라고 욕한 년을 찾아내라. 근데 송파 다 물어봐도 나는 아니라고 그러지. 그 죽을 짓을 누가 합니까? 근데 그런 방법이 하나 있다. 송파의 여자들을 다 끌어다가 죽여라. 그 안에 들어있을 거니까. 그래서 송파에는 안악이 없다. 그때 다 죽어서. 근데 그만큼 그런 자리에 있는 악녀, 그 민중들이 일어설 수밖에 없는 그게 그런 지도자들일 때
지도자 옆에 있는 김아무개도 마찬가지죠. 이 뜬금없는 이 무당의 말을 들어서 사실은 그 국정에 반영을 했잖아요. 그죠? 그 민비도 똑같습니다. 나는 꼭 민비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런 것들을 정신 차려서 그 본질을 보고 그래야 되지 않나. 송파접, 안산접, 그 당시에도 동학 그 교도들이 많았다. 이 지도를 보면 그래도 서울 경기 쪽에 꽤 많은 2,600명이 참여할 정도였으니까 그 교세는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동학농민혁명 시기에 서울 경기 쪽 교도들, 수원, 광주, 안성, 양지 이쪽은 전부 다 이 동학농민군이 관할을 먼저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무기를 탈취하고 무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 9월 18일 2차 기포 때에는 이쪽 지역 관할은 전부 동학군에 의해서 점령이 됐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점령할 때는 한 세력이었으나 점령하고 나서는 둘로 나뉘죠. 지역 방어 그리고 보훈으로 내려간. 그러면 누가 더 용기 있을까요? 그래도 타지로 싸움터로 나간 사람들이 사실은 아까 감년이의 남편 동학군의 아내 사실 많았을 겁니다. 그 이름 없이 죽어간 이 무명의 동학 농민군이 이 땅을 지켜낸 거라고 보시면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 뭔지 그것도 조금 더 정확하게 잡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그 재판 혹은 정토 기록을 보면 서울 경기 동학교세도 잘못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월 말에 이 수원 그 동학 지도자들이 소소문 밖에 2명 먼저 끌려와서 그 처형되고 그리고 11월 달에 다시 3명이 추가로 올라와서 처형이 됩니다. 그 당시는 1894년과 95년의 차이는 그거예요. 참수와 교수란 말이에요. 그런 차이, 참혹하게 죽어간. 근데 이제 이 말 나온 김에 한 말씀을 더 보태면 사실 소소문 밖에는 온갖 죄수들이 처형된 곳인데 이 천주교인들도 거기서 많이 죽었어요. 동학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 소소문 역사공원은 전부 천주교 1세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투쟁을 많이 했고, 사실 제가 그 투쟁에 좀 앞장섰던 사람인데, 결국 그렇게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올해, 이 동학 지도자 그 제삿날, 거기서 위령제를 지내는 그런 사업을 서울 동학 농민혁명 기념사 앞에서 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탈환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역사를 그렇게 의미 없이 묻어버리는 것은 옳지 않다. 바로 그 생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주 이천 쪽, 수원 이쪽 그 이름들을 보면 동학 지도자들이 엄연히 있어서 이분들 지도하에 동학교도 활동이 왕성하게 있었다. 이쪽 경기 동학 포교와 관련해서 포적과 관련해서는 성주현 교수님이 아주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분을
좀 기록해 놓기는 했지만 성주현 교수님의 동학 연구를 보시면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쪽에 아마 차이 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차이 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성 습격 사건, 여기에 수많은 동학교도들이 참여를 했는데 그들을 각 지역별로 나누다 보니까 인천도 나오고 부평도 나오고 강화 시흥도 나오는 겁니다. 이들이 경성 습격 사건, 아까 이준영 그 대원군의 그 손자가 앞장섰던 그 기록이란 말이에요. 여기 이 뒤에 보면 자료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서울 경기도 이 동학 지도자, 결국에 살아남은 자들은 이 3.1운동에 앞장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학교단에서 1871년 영해사변이 있었던 것처럼 그때 교단이 초토화됐죠. 그런 것처럼 동학혁명 때에 초토화된 이 동학 세력이 사실은 3.1운동, 손병희를 이 중심으로 한 3.1운동, 이것으로 또 한번 동학교도의 동학활동이 살아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누구냐? 전부 이 우금치 전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참혹하게 죽어간 그 무명 동학농민군의 죽음을 다 지켜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살아남아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들의 죽음을 지키는 일은 나라를 위해서 흔쾌히 이 3.1운동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정신적 바탕이 되지 않았을까. 여기는 이제 최시영의 그 만년 은거지, 그러면서 도통을 전수하고, 그리고 동학 이론을 창설하고 그것들을 지도한 그런 지역이다. 향하소리, 어느 날 갑자기 제사를 지낼 때 저쪽 벽을 향하게 하지 마라. 내가 하느님이니까 나를 향해서. 우리 송일선 회장님이 이 향하소리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하셨을 거고, 여주 이천에 그 정신의 동학 정신을 어떻게 심어 놓았는지는 아마 말씀이 있을 것 같아서 바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묘소 위치, 이제 원래는 그쪽 묘소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가 이쪽으로 옮겼는데, 옮기길 잘했습니다. 이 추운 날, 거기 가서 떠는 것보다. 근데 이 최시영 선생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송파죠. 거기에 가장되어 있다가 다시 이쪽으로 원적산 아래로 옮겨온 그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것. 이천에 많은 동학 지도자들이 배출이 됐고, 여기에 동학혁명이 그 동학혁명 때에 막강한 세력이 있었다. 향하서리를 반포한 곳이다. 이천은 이 손병희, 이종훈이 포교한 그런 지역이고요. 가보년 봄부터 본격 활동을 전개한 것이 바로 여주 이천. 근데 요즘 여주 이천으로 묶었지, 여주 이천은 아까 보은 취회에 참여한 사람들, 구성원들 몇몇을 보면, 여주 이천이 그 당시에 묶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쪽 여주는 양주 쪽으로, 묶였던 것 같아요. 부학산 전투, 지금
이쪽에 산은 크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 당시에 전투가 있었던 그런 곳은 틀림없습니다. 최시영 선생이 만년에 접어들었을 때 앵산동에 무슨 동학 정신의 비전 이런 것들을 선포하고, 근데 어떻게 보면 정신도 조금 혼미한 것처럼 보이면서 아주 그 짧은 말씀 중에 굉장히 선명한 그 메시지가 있거든요. 아마 한 생애를 살면서 그 모든 것들이 한쪽으로 모아진 것 같아요. 일테면 나 죽은 뒤에 10년 후에 이 장안에 동학 주문이 울려 퍼지도록 해라. 그 말씀 하나. 꼭 10년 뒤에 사실은 일제시대였는데 천도교를 용인하는 그런 예측이 있었죠. 그리고 또 한 말씀이 있습니다. 언제 우리 그 조선에 좋은 날이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만국병사가 다 들어오고 그들이 다 나갔을 때 비단길이 깔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직 비단길 깔릴 날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날에서도 다시 한번 되새길 부분이 아닌가. 우리가 외세에 의존해서 우리가 살아남을 방법이 있겠습니까? 사실은 본질적으로 우리 자주적인 어떤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외국 병사들이 다 빠져나간 뒤에 비단길이 열린다라는 것, 의미 있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북칠전투하고 칠장사 전투 말씀을 드렸었죠. 그 손병희 선생이 마지막 쫓길 때에, 그러니까 이 전투를 다 치러낸 분이에요, 손병희라는 분이. 그리고, 칠장사에서 흩어질 때는 이 최시영 선생은 그때까지는 걸을 수 있었나 봐요. 하여튼, 이 칠장사의 전투 한밤중에 총소리 들려서 정신없이 몸 숨기기에 바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용인 광주 경기 최초의 김양장터, 지금 김양장동이 있어요. 용인에 가면 개울가에 그 도소가 있어서 여기를 공격하고 또 붙잡히고 그랬다고 하는 전투 기록이 잘 나옵니다. 그리고 4명의 접주를 양지 대로변에서 총살했다. 그러니까 용인에서 전투 치르고 데리고 내려가다가 보니까 거추장스럽거든요. 그래서 대로변에서 처형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수원 지역은 아까 성주현 교수가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연구를 해 놓으셨을 겁니다. 근데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소문 밖에서 처형된 주요 동학 지도자들, 왜 이들이 서소문까지 끌려와 가지고 그렇게 참혹하게 처형될 수밖에 없었냐 하는 사실도 아울러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원성도 수원성에서 왜 동학 지도자들을 그렇게 골라서 잡아 올렸냐. 수원성이 점령이 됐어요. 이제, 이 연구, 이게 동학 기행 1권에 실린 내용이에요. 그런데, 제가 몇 해 전에 수원 학술 발표를 할 때 추가로 연구한 것 중에 수원성 안에 수원 동학 도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동학 교세가 장했고, 그리고 수원성을 공격하는 데는 아무런 힘 크게 들이지 않고 점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 일권을 집필하고 나서 그 사실을 잘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수원동학은 요즘 가보군정실록이라고 하는 그 책이 번역되면서 수원동학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게 됐다. 토벌 시기의 그 동학 지도자 10월 달에 안승관, 김내연 두 사람이 먼저 죽고 그 다음에 12월 달에 김계남은 아까 목 잘려서 올라왔죠. 성재식 이분은 저쪽 그 해주 사람입니다. 해주에서 내려오다가 고향에서 붙잡히는데 일본군에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최재호, 안교선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수원의 이 동학 지도자들입니다. 요게 일본 신문에 나온 기록이고 요게 이제 그 고종실록에 나오는 기록이거든요. 요 사진에 대해서 여기 영어로 나온 그 책자가 있는데 요게 바로 비숍이라고 하는 여자가 처녀입니다. 한 50 먹은 처녀인데 1894년 4월인가에 부산항을 거쳐서 인천, 서울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카메라가 2대가 있었는데 손으로 찍는 이 카메라가 있었고 큰 그 통으로 찍는 사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사진은 어디다 두고 이 일본인 이 사진을 빌려 썼는지 그거는 좀 애매합니다. 근데 요 기록을 잘 보면 재밌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자기가 촬영하려고 했는데 무슨 사정이 있어서 촬영하지를 못했다. 그리고 나가사키를 통해서 들어오면서 사진기를 아마 여러 대 가지고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인 기자하고 소통하는 과정이 나오거든요. 이게 일본인 기자가 찍은 사진이에요. 그리고 이걸 빌려서 씁니다. 그러면서 요 당시에 이 외교관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세계에 이 동학 농민혁명이 있었다라는 사실 이것이 고지되면서 1895년 전봉준 등 그 동학 지도자들이 교수형 당하는 아마 이 좀 비참하게 차명됐더라면 더 의미심장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동학혁명이 전 세계에 알려지는 계기가 된 건 바로 비숍의 어떤 저서 때문이다. 이 저서를 보면 정말 디테일하게 동학 지도자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왜 동학군이 일어설 수밖에 없었는지 외국 사람의 눈으로 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무리 예. 15분 정도 진행입니다. 예. 그 이제 이 동학 지도자 그 인물지가 나오거든요. 이 사람이 무슨 사건에 휘말렸냐? 스토리텔링과 바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 중심의 어디에서 어떤 사건에 휘말렸다, 어떻게 죽었다 정도는 전부 스토리텔링으로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들의 면면을 보시는 것도 좋겠다. 주요 사적지를 쭉 한번 보시면 그 지역, 공간, 여기에 무슨 일이 있었냐, 어떤 사건이 있었냐, 어떤 인물, 어떤 사건, 이런 것하고 연결을 시키는 것도 좋겠습니다. 사실 제 연구는 이 표영삼 선생의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여주, 이천 이쪽을 거의 샅샅이 다니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함으로써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거라는 정도를 알고 계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이 소설가가 쓴 기록이 아니에요. 믿으시고 역사적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리고 동학 1권은 강원도, 충청도, 서울, 경기 이렇게 묶였어요. 그리고 동학기행 2권은 경상도, 경상남북도와 황해도, 그리고 3권 전라도, 제주도 이렇게 1, 2, 3권으로 현장 답사를 통해서 제가 살펴본 그런 기록들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추후에라도 혹여 참고하실 일이 있으면 그 책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는 좀 길게 가지고 왔는데 설명은 좀 치우친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행하시는 분이 이제 이 질의응답이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그러면 제 강연은 이렇게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